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파켓몰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게 이제 이거 뭐죠? 여름 패키지. 네, 여름 패키지죠. 음. 네. 이게 이제 보면 패키지가 그 4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풍기 한 대, 그다음에 썬블록, 마스크. 네, 요거 항균 마스크죠. 쿨링 마스크, 그리고 이 스포츠 타월까지 요 4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원래 4개 합쳐 팔던 가격이 29,500원이었거든요. 네. 29,700원. 근데 요거를 10,000원을 까서, 그러니까 사실 원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패키지로 19,7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거 다. 이 4가지 다 합쳐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마스크에 사실 우리가 늘 마스크 지금 쓰고 다니잖아요. 이건 별도 상품인데. 아, 이건 별도야? 요거는 따로 사야 되는구나. 따로 사야 되는 건데, 요거 이제 마스크 안에 붙이는 거예요. 방향제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쪽 이거 떼가지고 그냥 안쪽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요 30장짜리 한 세트에 13,900원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스크 오래 쓰시고 야외 활동하시는 분이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매에다 붙여가지고 일종의 코롱 효과를 보고 있어요. 코롱, 아우 촌스러워. 샤워 코롱 얘기하는 거야? 코롱. 우리 때는 그게 제일 고급스러운 거였는데. 예, 요즘은 뭐 미스트 많이 쓰시잖아요. 바디 미스트. 어쨌든. 바디 미스트나 뭐 코롱이나 뭐 네. 비싼 게 최고지. 그래서 올드 스파이시야. 네, 이 마스크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2가지가 가는데 색깔은 3가지예요. 아이보리, 그다음에 차콜 그레이, 블랙. 그래서 거기서 2가지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붙이니까 향이 되게 좋다. 사실 이게 저는 꼭 필수품이라고 생각한 게 이 패키지 일단 기본적으로 쌉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원가 이하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사시면 10,000원 버시는 거 아니 한 30,000원 버시는 거예요. 괜찮다. 네. 이 패키지 되게 괜찮은데? 네. 근데 요 아로마 패치는요 저한테는 너무 필요한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마스크를 오래 못 써요. 마스크 쓰니까 예쁘다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좀 가리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시끄럽고요. 저는 마스크를 쓰다가 가끔 가다 기절할 때가 있어요. 네. 내 입냄새 때문에.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가 자꾸 환기를 시켜야 되거든. 근데 얘를 끼고 숨을 쉬면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상쾌함이 있다는 이거 거죠. 향이 되게 좋은데요, 진짜? 네, 이게 진짜 아로마 향이고 한 4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유지가 되고요. 또 이게 또 재밌게 이 안에 여러 가지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감사해요, 뭐 이런 문구들이 박혀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스티커로 활용하셔도 좋고, 손수건이나 의복이나 마스크 안에 그냥 붙이시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선풍기야 뭐 저희가 지난번에 다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이거 선블록하고 선블록. 스포츠 타월이죠. 자, 제가 이 선블록은 사실 여름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1년 내내 써야 되는 거거든요. 1년 내내 쓰는 거고, 보통 SPF 50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 효과가 제일 큰 거고, PA 그다음에 플러스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선블록이 가장 차단 효과가 높은 레벨의 선블록이에요. 선블록은 과학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피부과 의사들도 그냥 사계절 내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최고로 차단되는 수준을 1년 내내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옇구나? 네, 왜냐하면 나이 들면은 저는 기미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잡티도 많이 생기고, 어렸을 때는 그냥 피부과 가서 쫙 한번 빼면은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느 순간 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 생기지만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저는 선블록을 꼭 바르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선블록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19,700원이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이 선풍기 한 대 값입니다. 네. 아무튼 많은 이용 바라겠고요. 이게 한정 수량이 100여 개밖에 안 남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빨리 사야겠다. 이번 방송 끝날 때쯤 되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냉각 타월. 여름에는 또 이런 게 필요하거든. 시원한 거. 네.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워버려! 네네.
썬블록 이름이 뭐냐면은 이 패키지에 들어있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왜 세럼 소개해드렸죠. 루이첼 세럼. 저 되게 민감성인데 부작용 없었어요. 부작용 없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루이첼 제품입니다. 루이첼입니다. 루이첼. 우리 송 작가님이 지금까지 삶이 좀 잘못됐는 게 자꾸 대박을 노리시잖아요. 한 큐에 무언가. 전 인생이 타이슨입니다. 아, 한 방이면 돼.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그래서 보미 작가님하고 저의 모토는 뭐냐면은 이분의 노후 준비를 이 방송으로 그냥 하는 거지. 타이슨 노후에 지금 복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송 작가 TV가 이분의 연금 같은 거지. 그래서 국민연금 어차피 너무 힘든데 이 연금은? 노동을 안 하고 받아야 연금 아닌가? 무슨 얘기예요? 네? 사람이 숟가락 들만 있어도 노동을 해야죠. 그런 거예요?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땀 흘려 번 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연금이란 표현은 너무 저한텐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날 방송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저희는 이분이 어쨌든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을 세워놓고 저희가 오래 함께 연금 같은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받는 연금이 아니라 사람 가두는 연금 있잖아. 그걸로 자꾸 들리네. 이상하게. 기분 탓이에요. 기분 네, 탓인가? 기분 탓이에요. 연금을 받는 게 연금을 당하는 느낌인데. 예. 네. 자, 송작가 TV는 우리 모두의 노후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20년 후에도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행복하지 않아? 유튜브계의 전원이 일긴 거지. 이건 진짜 행복하다. 유튜브계 전국 노래자랑이지. 송해, 송해. 고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장소팔 고춘자. 예, 그렇습니다. 송해 고춘자. 이거 괜찮네. 예, 사람 삼님께서 꾸준히 안타만 쳐도 점수는 납니다. 아우, 압류, 한 점 한 점. 예, 뭐, 스리런 홈런, 말로 홈런 없어도 괜찮아. 미국 야구 끝까지 속담에 가면 돼. 예, 타격왕은 포드 타고 경사 홈런왕은 캐딜락 탄다라고 하는 유명한 개건이 있습니다. 인생은 홈런이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럼 동차점에 가서 비교하시고 이제 반성합시다. 예. 야, 나 진짜 이 사업 정말 부럽네. 네. 누가 했는지 몰라도. 네. 연금 같은 방송 송작가 TV, 예, 월드머니. 뭐 딴 코너는 내리더라도 제가 하는 월드머니는 그냥 연금처럼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늘 혹시 주제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준비해 온 것들. 일단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탈리아에서 최대 마약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뭔가 시리아 정부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냥 마약 사건의 수준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IS라든지 또 유럽이 그 마약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용히 하세요. 브리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1일에 이탈리아 경찰이 이탈리아 남부 도시인 살레르노의 항구에서 마약 성분인 암페타민이 든 캡타곤 알약 8,400만 정 8,400만 정입니다. 이걸 압수를 했습니다. 이 압수된 물량이 시가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382억 원 상당의 14톤인데요. 마약류의 압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시리아에서 발송한 컨테이너에 실린 이 산업용 종이 실린더 안에서 마약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서 IS가 유럽으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그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은 일망타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자국 범죄 조직인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마약 반입 정보를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캡타곤은요, 두려움과 피로감을 줄여주는 물질인 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인데요. IS가 전투에 나서는 소속 대원들에게 복용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서 지하드,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을 얘기하죠. 이슬람의 성스러운 전쟁, 지하드 마약으로 불리는데 뭐 한 알만 먹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며칠씩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슈퍼 전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좀 뻥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IS는 중동 내 캡타곤 제조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탈리아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과연 사실일까? 여기에 의문표를 찍겠습니다.
일단 이게요, 가격은 뭐 1조 몇 천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땅에서 흙 파서, 그냥 물 뽑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음. 재료를 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재료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걸 일단 이제 제조하는 설비 뭐 이런 것들도 엄청 비싸고 전문가가 필요해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중요한 건 이 재료를 어디서 구했냐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최소 몇백억대 돈이 투자가 돼야 그걸로 이만한 걸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포장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이탈리아 세관까지 끌고 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조직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 특히 시리아 같은 지역에서 이만한 원료를 현금으로 수급하고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인가. IS가? 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탈리아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이제 암페타민 이거는 메스 암페타민 히로뽕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네. 예, 구분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흔히 히로뽕이라고 하는 거는 메스 암페타민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암페타민은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엄밀히 처방전을 통해서 의사가 복용을 권유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약을 제조했다기보다도 복제약을 만든 거예요. 메스암페타민 이거 100% 마약인데 암페타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루트로 숨겨넣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었다고 봐지는 거고 그 수요자들을 유럽의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어떤 제약업체를 중간 고리로 해갖고 유럽 전역에 이걸 풀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왔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IS하고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듣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니 중동사는 IS가 그거 갖고 와서 뭔 재주로 유럽다 이거 흘릴 건데 전체적으로 다 어디 약사나 의사들 통해서 이거 팔아야 되는 건데 어떤 조직이 그 역할을 IS에 있는 분파 조직 이걸 할 수 있을 거냐고. 이건 100% IS한테 뒤집어 씌우기다. 저는 뉴스를 듣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S는 이 암페타민을 주 성분으로 하는 캡타곤을 생산할 능력조차 없다. 그럼요. 자, 그 근거가 뭐냐? 자,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사막에서 지리적으로 분리된 소집단이다. IS는 캡타곤 생산에 필요한 활성 물질을 수입할 능력도 또 마약을 싸는 플루트 페이퍼를 조달할 능력도 없다. 캡타곤을 싸거나 숨기기 위해서는 크고 더 많은 첨단 기계가 필요한데 그 안에 마약을 숨길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컨테이너가 출발한 곳이 어디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라타키아 항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 시리아 정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아사드 가문이 이전부터 불법 산업에 연루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IS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뒤집어 씌운 것일 뿐 시리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타키아 항을 통한 수출은 IS 권력 정점도 알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사드 정권 아래에 있는 항구에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집트 당국이 아사드의 사촌인 만든 우유값에 숨겨진 황강물질 HC를 발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드와 이 아사드의 형제가 오랫동안 마약 거래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 오랜 마약 거래 역사를 가진 헤즈볼라, 그러니까 헤즈볼라라고 하면은 시아파 쪽의 무장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레바논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이 헤즈볼라가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와 이 헤즈볼라의 연관관계도 분명히 있다. 마약을 가지고. 왜냐하면 시리아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아사드는요. 알라위파라고 하는데 수니파가 제일 크죠. 수니파가 거의 85%, 90%예요. 이슬람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가 시아파인데 시아파 중에서도 사실은 소수로 속하는 쪽이 알라위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권을 잡고 있는 알라위파는 시리아 정부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시아파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아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하고 시리아 정권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탈리아 경찰이 이걸 몰랐을 것이냐? 아니요. 알고도 돌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이탈리아로 들여오는 데는 이탈리아 자국의 범죄 조직도 연관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없이 들어왔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범죄 조직이 헤즈볼라, 시리아 정권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너무 커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일단 덮고 그냥 무조건 이게 다 IS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항상 해킹 사건 발생하면 디도스 공격, 북한이다. 이건 다 북한의 소행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연변 조선족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요걸 굉장히 다국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두 나라만 갖고도 힘든 거예요. 이 정도의 메스 암페타민 원료를 구하려고 하면요, 미국 본토 안에서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 정도 양을 제공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저는 딱 한 군데밖에 떠오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네. 왜냐하면 이러한 의학 제품 원료들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나마 통제가 좀 자유로운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아니면 터키를 그 배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유럽 내에 있는 어떤 그 거대 제약 조직 안에서 이 물건을 받아와서 시리아나 시리아 부근의 터키나 요르단 뭐 이런 쪽에서 임가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출지로 시리아와 이탈리아가 연결된 것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시리아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유럽 한가운데로 가야 되고 제조 공장도 훨씬 더 내밀한 쪽에 있을 거고 헤즈볼라가 연관됐다 그러면 이란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 원료로 이란이 만들어서 시리아를 통해서 반출을 해서 이탈리아로 받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럽 전역에다 푼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거는 의도를 가진 건데. 네.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루트 선상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이랑 친합니다. 중국이랑 친하고 지금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그렇죠. 네. 저는 차이나 커넥션, 물론 시진핑이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차이나의 범죄 조직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게 연관된 데가 흘러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묘하게 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헤즈볼라, 시리아, 이태리 요게 전부 다 중국하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친한 나라죠. 굉장히 친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번에 요거를 깊게 파내가다 보면 반드시 이 루트에 대한 연관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 파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 아니요, 팝니다. 이걸 판다고요? 이탈리아 쪽에서? 네, 아니 이탈리아가 원치 않아도 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규모 물량을 항구 대 항구 수출 물품에 보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쉽게 말하면 보내는 쪽도 받는 쪽도 보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이미 첩보로 갖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터트린 겁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면요 못 건드려요 누가. 원래 이런 규모면. 근데 이게 터졌잖아, 공론화 됐잖아, 그리고 순식간에 전 세계 뉴스로 토픽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는 누군가 내 물건 아니고 이걸 터트려서 이득 볼 놈이 이 첩보를 제공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누가 가장 이득일 것인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첩보전에 의한 일종의 밑에 범죄 조직들의 어떤 그 구상이 낱낱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처방전으로 살 수 있다고. 근데 미국이 지금 제약회사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되게 쉽게 내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암페타민을 비롯해서 멕시코에서 저렴하게 들여오는 마약성 진통제, 마약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페타민이 원래는 기면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그러죠. ADHD,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치료제로도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 음. 미국 출신의 그 걸그룹 여가수가 여가수가 예, 들고 들어오기도 본인의 했었고, 어떤 치료 예.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늘 먹던 거다. 그래서 죄의식 없이 들고 들어왔다라고 음, 얘기한 그 겨울 다음 뭐 그 가수가 이런 얘기해도 있었고요. 되는데 박봄 씨. 네. 기소유예 돼가지고 하긴 뭐 우리나라는 또 마약 사범이 또 워낙 관대한 나라 아닙니까? 아유, 그러면요. 한 400억 정도 들고 들어오는 들어왔는데 20살짜리도 반성했다고 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풀어주는 정말 그 굉장히 관대한 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근데 기소유예는 그분이 처음이래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정도 규모면은 무조건 구속수사거든. 금액으로 그렇죠. 따졌을 때. 그렇죠. 뭐 거의 그 정도면 뭐 마약왕 수준의 거래인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저는 되게 왜 얘기가 신기해요. 그쪽으로 가지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너무 어마무시하게 크게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쉽게 빠져나가지, 법망을. 몇천 원 그 횡령한 거 횡령처럼 돼가지고 버스 기사가 요금 안 맞는다고. 그것 때문에 어. 횡령 혐의로 잡혔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같이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지만 수만 명을 죽이면은 영웅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네. 이 법의 처벌이 이 집행하는 자에 따라서 그 죄를 지은 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적용되는 걸 보고 있고요. 그 적용의 과정 중에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자들을 보다가 너무 잔혹하게 처벌받는 사람을 보면서 이 법치주의라는 게 정말 민주적인 것인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럴 바야 그 솔로몬 옛날 함무라비 법전이 훨씬 낫지 않나 그렇지. 싶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이 고소인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소 당한 사람이 강물에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물에서 죽으면 그 사람 유죄야. 살아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걸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해갖고 사형을 받아요. 이게 실제 함무라비 법전이거든. 최소한 고소와 피고소의 차이, 그 사이에서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우리 생각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진 자가 지금처럼 못 가진 자를 무고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졌건 재산을 가졌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책임이 똑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고소하려면, 누군가를 범죄로 고발하려면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 라는 의미에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가 좀 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이만한 규모의 마약 거래가 적발된 것도 처음인데요. 이게 화주가 안 나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 건지는 나와야 되잖아. 네. 서로 아니래. 1조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조직은 제 거 아닌데요. 이 약 없어도 되는데요? 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껌값일 정도의 엄청난 조직이거나 아니면 차마 이거를 배우로 뱉을 수 없는 뒤에 뭔가 사연이 구린 조직이 이 안에 껴있을 것이고 최소한 IS는 아닐 거다라는 확신을 해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항상 이 암페타민 들어간 캡타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하드 마약이다라고 얘기를 퍼뜨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마약까지 복용해 가면서까지 일을 저지른다라는 식의 어떤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지만 실제로 유럽 마약 감시 센터에 따르면 언론은 이슬람 극렬주의자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야만 왜 그들이 그런 참혹한 짓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마약은 테러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 먹으면 갑자기 며칠 동안 힘이 팍팍팍 나고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암페타민이 치료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치료 효과를 가지려면은 정확한 전문가에 의해서 이 사람의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된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에게만 사실 치료 효과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러면 나도 저걸 먹으면 막 건강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곤란하다는 거. 왜냐하면 부작용이 엄청 심합니다. 예, 마약류들의 특징은 부작용이 겁나 심하다라는 거. 자동차 엔진에 넘치는 활력을 엔진 연료 첨가제 앰피어 부스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드립니다. 출력 상승, 연비 절감, 수분 제거, 동결 방지, 매연 감소까지 연료와 엔진의 그 시스템의 청결을 유지하고요. 안정적인 엔진 구동과 완전 연소를 도움으로써 엔진의 출력과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정말 공인받은 연료 첨가제입니다. 60년 정통의 미국 모리스사의 수입 원액을 100%를 수입해서요 나눠 담은 제품인데, 국내에서 14년 동안 독점 판매 중인 앰피어 부스터는요 국립환경과학원 제633호 대기환경보존법 기준을 통과한 국내 공인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주유시 연료통에 같이 주입하시기만 하면 엔진은 젊어지고 주행이 달라집니다. 60년 전통을 보장하는 앰피어 부스터 자동차 연료 첨가제 100ml 2통에 15,000원 파격적인 가격에 무료 배송까지 2회 사용으로 1년 동안 큰 효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과 문의는 검사창에 www.sansumol.com 산수몰.com으로 검색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일단 링겔을 먼저 꽂아가지고 링거. 그래 링거 수액을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정한 양을 투여해가지고 이 과정들이 이제 전부 다 의사가 옆에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안 하고 출장을 가가지고 요 따위 그 수면 주사 놔주면서 보험 아닌 상태로 이제 5,000불에서 10,000불씩 우리 돈으로 한 돈 1,000,000원씩 내면서 그 주사 한 번을 맞는 거고, 이게 이제 이른바 왕진 의사들의 주 수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굉장히 부유층에는 만연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페타민의 실제적인 수요보다도 이런 류로 쓰일 수 있는 수요가 높고 대중화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사용 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이게 치료 목적이었다고 얘기하면 처벌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부자들의 어떤 그 환각된 건데, 이런 그 암페타민이 미국을 목표로 하지, 이게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에요. 그렇죠. 세계 최대 시장 미국입니다. 미국을 목표하지로 하는 유럽을 목표로 한 쪽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쪽에서 이 배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있어야 된다. 요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누굴까? 궁금하네.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0번만 거래하면 10조인데. 누가 이거를 구매를 하려고 했을까? 뭐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뭐 지인이 연관돼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네. 이 약이 어느 나라로 들어갔을 것인가, 이탈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갔을 거냐는 거지. 최종. 이탈리아에서 이게 다 소비될 리가 없거든. 독일 아닌 프랑스야. 왜요? 인구도 많고 그 안에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거를 도매로 소매로 하든 이걸 잡아 땡길 나라는 유럽하고 프랑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독일하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은 그렇지. 예,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어느 나라가 여기에 걸려들까? 이게 또 큰 이유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른바 정치 스캔들로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물론 그 안에 합의가 봐진다 그러면 토픽은 여기에서 끝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 지금 기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약들을 전부 소각했다든지 이런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치면 누군가가 합의 보고 적당히 찾아갔다. 그리고 그 약은 곧 풀린다. 언제 제도권 안으로 흡수돼서 이 약은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탈리아 사람들아, 감시 잘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니네가 그럴 능력이 되겠니? 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진짜 이런 거 왜 현대인들이 왜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직장인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는 게 참 멋있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직장인 돼봤더니 커피라도 먹지 않으면 못 버티기 때문에 맨날 카페인이라도 정말 먹기 이러고 위해서. 이러고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최근에 에너지 음료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 몇 년 전에 이제 한참 힘들게 하루에 막 14시간씩 일할 때 너무 좀 새벽에 출근을 첫차 타고 출근하는데 눈이 안 떠져가지고 그 빈속에 편의점에서 정말 에너지 음료를 쭉쭉 빨면서 제가 들어가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몇 달을 살고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어떤 증상까지 벌어졌냐면은 온몸이 팅팅팅팅 붓더라고요. 팅팅팅팅 붓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젤을 또 몇 달을 복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됐는데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뒤로는 제가 에너지 음료 그 유혹은 있어요. 에너지 음료 먹으면 순간 이렇게 반짝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거기에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도 저 웬만하면 커피도 디카페인으로 먹거든요. 카페인의 힘을 좀 빌리지 않으려고. 왜냐면 이게 결국은 그 순간에는 좋은데 이렇게 축적이 되니까 저는 바로 직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복용량이 늘어나고 맞아요. 떨어졌을 때 금단 현상이 심해지죠. 저 네, 맞아요. 바리스타잖아요. 우리 보미 아, 작가님이 발레리스트예요? 우리 보미 작가님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진짜 그랬구나. 공감해요. 그 쌓인다는 느낌. 쌓인다는 거 정말. 아무튼 요 내용은 여기까지 의혹에 남겨두고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약은 분명히 1조 5천억 원, 1조 3천억 원어치인데 창고에 무사히 있다가 소각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뉴스라고 봐집니다. 아까 왜 이탈리아가 과연 그걸 제대로 소각하고 그게 시중에 풀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할까? 의 의문 부모를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 하면은 또 정말 세계적인 범죄 조직 마피아의 나라잖아요. 범죄 조직이 힘쓰는 나라는 부패한 정말 정치가 부패한 이제 정치. 같이 병합돼서 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저희가 남미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범죄 조직이 이렇게 딱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네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거기는 자기네 왕국이 되는 것 하나에. 자,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지역만큼은 영원히 그쪽 세력에 속을 해서 못 못 벗어나는 빠져나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군대가 군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치를 정도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범죄 그렇지. 조직으로 태생적인 조직원이 되는 거지. 조직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정부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없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근데 이 범죄 조직이지만 이 조직이 학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우리가 힘들 때 도움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지역민들이 뭔가 모르게 이 조직하고 끈끈한 연대감을 가지게 돼요. 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부 쪽에서 이쪽을 소탕을 하러 들어오려고 해도 지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부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왜 들어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 마피아가 사실상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몇몇 나라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대표적이고요. 이탈리아는 심지어 마피아를 그 조사하는 검사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협받고 자꾸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집에 못 가고 그냥 자기가 그 감시 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목숨을 부지하면서. 하지만 그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뭐 처벌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죽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도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범죄 조직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힘없는 정의는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다, 오히려 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법이 존재하고 정의가 존재함에도 이 불법적인 그 폭력이
이 정의를 전부 다 그 짓눌러 버리는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일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즉결 판결, 그러니까 마피아 논리죠. 받은 만큼 주고 피는 피로 갚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분들이 계셔. 왜냐면 법으로는 절대 처벌 못 한다는 거지, 저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대체 이놈의 판사들 지네 마음대로야. 그리고 계란 18개 훔친 사람하고 그다음에 정말 아동을 상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하고 어떻게 형량이 같을 수 있냐는 거지. 이제 이게 계속 쌓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직접 응징하겠다. 그렇죠. 내가 직접 탈법으로 법에서 풀어준 저자들을 내가 직접 정의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일단은 그 민간적인 테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백색 테러였고 이러한 테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수의 복수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상 치안은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디지털 교도소도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디지털 교도소, 그러니까 사실은 오죽하면 사람들이 신상을 털겠냐고.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사법부가 자기네들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안위만을 챙길 때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오면은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상으로 거기 필요 없어지니까 차라리 거기 없애버려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우리 조직을 살려야지, 우리 조직을 위해야지라고 사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검찰을 마피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나 은행을 마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해왔던 행태가 마피아나 거지. 다름없는 짓거리들을 행해왔다는 거죠. 맞아요. 경제적 정의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맞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걸 합법화하는 행태가 마피아의 전형적인 행태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예전에 막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조합원들, 국민TV 있을 때 조합원들 만나고 거기에 꼭 아이들 같이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냐. 근데 뭐가 돼도 좋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 근데 이모는 너가 판사도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경찰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어떤 사회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직군들 있잖아요. 힘을 좀 가졌다라고 하는 직군들에 저는 우리 진보 진영의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시스템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고착화된 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사람으로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쳐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바깥에서 계속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원한다면 검사도 되고 네가 원한다면 판사도 되라. 네가 원한다면 기자도 되고 PD도 되고 아나운서도 되라.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목소리를 내라. 안에서 목소리를 내라. 그러니까 밖에서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욕하는 검사 내가 왜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삼성을 들어가라고 하고 왜 나한테 판검사가 되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라고 했을 때 입국 다물지 마시고 네가 들어가서 그 조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조직이 바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는 뭐 마피아가 제일 심각한 나라 이탈리아지만 그 다음이 저는 러시아 같고요. 그 다음이 미국 같고 일본 같고 우리 나라 안에도 금융 마피아, 검찰 마피아, 언론 마피아, 또 원전 마피아도 있어. 맞아 원전 마피아도 있다. 뭐 이런 마피아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마피아들을 어떻게든 박멸소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네. 법문으로 좀 들어가서 네. 자, 이 마피아가 EU에서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네,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엔드랑게타가 발행한 채권이 전 세계 곳곳의 투자자들에게 팔렸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요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요. 이탈리아 거대 상업은행인 방카 제네랄리와 연기금,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10억 유로,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규모죠? 뭐라? 네. 이거 같은 대금 아니야? 1조 3천억 원이 넘는 채권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회계법인 언스트 영이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에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10억 유로 채권 대부분이 어떤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등급이 매겨지지도 않았고요. 이 스위스 제네바의 투자은행인 CFE가 방카 제넬리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팔 수 있도록 본인들이 마사지를 한 거예요. 금융상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투자회사가 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상품, 수익성 좋은 상품 하나 만들었어요. 고객님 일단 믿고 투자하시죠. 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 상품 안에 뭐가 마사지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지금 투자은행 쪽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이나 현대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해갖고 고객들한테 팔던 은행에서 네. 요거는 그 동대문파, 동대문파에서 부산 나온 칠성파 뭐 이런 거. 칠성파 채권인데요. 여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이거 사세요라고 하고 사줬다는 거지. 이거 이 돈으로 갖고 무기 밀매를 할지 매춘 사업을 할지 마약 사업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조 원이라는 돈을 유럽의 투자은행이 범죄 조직에 조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금액이 아까 그 메스 암페타인 소매가랑 똑같지? 네.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의 일치겠죠. 예, 우연의 일치겠죠. 예. 원래 이 지구상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거는 그 천문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인데 어찌 됐거나 아무튼 이 스위스 제네바의 투자은행 CFE 측은 무슨 말씀이세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어떤 자산도 그 사실을 알면서 매입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니들이 매입해서 돈을 줘야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네.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돈을 준 거잖아, 니들은. 자, 그리고 이 투자은행으로부터 마피아 채권을 사들여서 고객에게 판 방카 제네랄리는 채권이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남의 돈을 꿔주면서 이 돈이 누가 빌리는 돈이고 뭐에 쓸 건지도 안 물어봐? 그렇게 허술해 은행이? 네. 그랬대요 자기네 말로는. 그러니까 우린 허술합니다라를 진짜 자기 입으로
분 거지. 이렇게 허술한 은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채권들이요. 이탈리아 보건기관들이 지급하지 않은 서비스 청구 대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의료업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미납 결제 명세서 등을 토대로 채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 의료업체들에게 왜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한창 의료업체들이 막 많은 물품을 납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금 결제가 늦어지니까 일단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땡겨. 나왔어. 그렇지. 받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받으면 돼요. 이게 내 사업구조 나왔네. 음. 이게 뭐냐면요. 의료봉기에 일어나서 그 국가가 의료보험비가 됐든 뭘로 됐든 병원에 지급할 돈을 지급을 못하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마피아가 우리가 대리수금 해줄게. 우리 수금 전문 대행 업체하고 그 채권을 산 거야. 그래서 그 채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네. 채권화 시켜 거기다 팔아먹었네. 네. 자기 신용을 활용해서 이탈리아 정부가 미친놈들이네. 자, 이렇게 정부가 정부 대금이 껴있을 경우에는 이유법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기구가 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 이자율까지 다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채권 중에는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지역의 난민 캠프가 발행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캠프가 사실 지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땡긴 다음에 채권을 팔아넘긴 건데 문제는 이 채권을 범죄 조직이 야 이거 돈 되겠는데 이러고 싹 먼저 사들인 겁니다. 진짜 악덕 사태인데요. 네. 이 남의 채권을 대신 이렇게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이 채권을 살 때 이거요 반값도 안 쳐주거든요. 그렇죠. 보통 10분의 1로 후려요. 왜냐면 너 못 받을 돈이야 그거 어차피. 그리고 너 이 돈 받으려고 버티다가 너 굶어 죽어. 너 급하니까. 채권 나한테 10분의 1로 팔아면 넘겨요. 연명하기 위해서. 씨 갑자기 과거가 떠오르지? 지금 이탈리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당장에 지금 당해놓고 보니까 정부 정상화되기 힘들겠고 그렇죠. 유럽은행에 지원해달라고 했던 1억 유로 택도 없을 것 같고 마피아 조직은 와서 현찰 흔들면서 야 몇 분의 1이라도 이거 받아서 일단 챙겨 네 채권은 내가 알아서 받을게 라고 해서 넘겨줬던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이러면 마피아가 국가의 재정과 그 세금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먼저 거죠. 땡겨가는 거랑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 또 지방토들이 어디 극심할 때 세금 징수권을 외놈들한테 팔아가지고 그걸로 급한 돈을 메꾸고 이 새끼들이 무지막지한 세금을 들어서 서민의 삶을 갈취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제 국가재정 적자를 기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이 유럽연합 차원에 야 우리 살려줘. 왜 안 살려줘? 빨리 뭔가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어떤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안 주지. 자, 지원금은 독일 찬성. 문제는 뭐냐면은 채권은 안 한다. 독일이 코로나19에 따른 EU 회원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EU 차원의 공동 채권, 이른바 코로나 본드를 발행해야 된다는 이탈리아 정부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채권 나가면 이 마피아의 배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니들 정부 힘 없잖아. 결국 우리가 이 채권 발행하면 이거 다 마피아 쪽으로 흘러가는 거 다 알잖아. 그걸 뻔히 알고서 우리가 채권을 왜 발행해? 그래서 독일 정부 차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사실 그럼 독일이 잘한 거네. 그렇죠. 미국은 투자은행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다른 나라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국채 사들이고 불량 회사채를 사들여가지고 나중에 국가 돈으로 100% 다 받아내갖고 수천 프로 그러니까 막 200배 막 150, 250배의 수익을 남기는데 반해서 마피아는 싸게 했네. 자국 기업이라 그랬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마피아가 이런 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마피아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세요. 네. 엔드랑게타? 네, 이번에 이제 그 타겟이 된 엔드랑게타.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 이탈리아 칠성파네? 남부
보니까. 네. 최근 20년간 급성장한 신흥 마피아라고 합니다. 기업형 코카인 밀매, 돈 세탁, 무기 밀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뭐 이거는 뭐 마피아들이 다 하는 거니까. 자, 중앙 조직이 여러 하부 조직을 거느린 기존 마피아와 달리 수백 개의 독립 파벌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 상봉합약 체제로 쭉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다 각 지역마다 분점이 나뉘어져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거네. 독자 경영. 독자적으로. 자,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벌면 다 우리 거야. 그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하기도 하고 털려도 어, 걔들만 털려. 걔들만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해도 걔들만 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쭉 딸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마피아는 근데 얘들은 다 독립파벌이야. 포도알처럼 딱 떼내는 순간 나머지 포도알은 보호가 되는 멀쩡한 거야. 조직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데 유럽 미래형이야. 유럽 형사 경찰기구 유로폴에 따르면 이 앤드랑게타의 한 해 범죄 수익이 44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9조 3,600억 원. 멋지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한 해 범죄 수익이 59조 3,600억 원. 그리고 이 중 80%가 마약 밀매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고요. 남미의 코카인 밀매 조직과 결탁해서 유럽 마약 시장에 공급하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최근에는 전통적인 범죄 사업 대신에 스타트업 기업으로 위장하는 등 합법적인 영역으로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요.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무이자 대출까지 알선하고 있습니다. 와, 미쳐버리겠네. 정부가 못하는 걸 얘네들은 해줘요. 야, 이 완전 오케이 그러네. 태권부의 은행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민들조차도 얘들하고 결탁이 조금 더 될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렇게 나쁜데 아니네라는 식으로. 아니 정부는 해준 게 뭐 있어. 여기 마피아 조직은 밥도 주고 돈도 빌려주는데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실업률 높은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마피아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이탈리아 마피아를 찌질하게 그리진 않잖아요. 대부도 그렇고 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뭐 조폭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조폭 영화들은 되게 찌질한 조폭들 있는 그대로 모습 다 보여주지만 예전에 못 모르고 어린 친구들은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용문신하고 막 들어가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는 워낙 실업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마피아 조직원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정부 통제가 일단 안 되잖아요. 정부하고 짬짬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의 정치인하고 결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마피아가 지역 선거 운동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마피아 손아귀 안에 있어요. 이게 의회가 손아귀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검사라든지 경찰직 같은 국가공무원들은 나름 의무감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 안 되죠. 너무 투철하게 의무를 다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불기에 객이 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나 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해볼라 치면 죽어요. 죽고 그걸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뭘 해보려고 치면 바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아이씨 왜 자꾸 우리나라랑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제가 아까 왜 처음에 우리 다뤘던 거 그 암페타민을 주 성분으로 한 캡타곤 이제 그게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된 계기가 카무라라는 마피아의 어떤 그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카무라 조직원들을 잡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베를루스코니라고 이탈리아 총리를 지냈던 총리 여러 번 했던 이탈리아 최고 재벌이죠. 그렇죠. 미디어 재벌인데 이 사람의 지역 당 위원장이 조직원인 거야. 그러니까 몰랐다고 할 수 있겠어 어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 총수가 마피아를 키우는 거지. 음. 마피아가 기업 총수를 키웠을까?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아유 형님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후견인과 하수인 관계를 맺는 거죠. 마피아들이 그냥 기업 총수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 아래를 들어와서 저희가 귀찮은 일들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한테 뒤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조폭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사람의 측근인데 밝혀졌네요. 검사들이 밝혀내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탈리아 검사들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마피아 우두머리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늘 근사한 차 이렇게 타고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거의 수배령 떨어지거나 또는 굳이 검사들이 쫓지 않아도 얘들은 상대, 지네들 또 조직 간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1년 내내 숨어 다니는 삶? 그러니까 돈은 많아도, 범죄 조직으로 번 돈은 많아도, 실제로 이 사람의 안위가 이렇게 보장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이제 마피아 자체가 두뇌가 없는 아메바 같은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규율에 의해서 무한 생성을 하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가리가 죽든 조직원이 죽든 조직이 해체되든 이 생명이 끊어지진 않아. 조직원 전체를 다 죽인다고 하는 식의 어떤 그 변화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조직들을 관장하고 있는 뒷배가 대부분 그 나라의 정치 경제를 쥐고 있는 그 나라 최고 실권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그 나라의 지배자가 밤의 지배자를 동시에 주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마피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테르테 같은 인간은 낮에 대통령으로 태어나서 밤의 밤세계를 극복하고 있는 역 마피아의 인물인 거고, 푸틴이나 뭐 이런 러시아 계통의 마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마피아의 수준을 벗어나서 기업화 해버렸고 국가 자체를 인수해버린 형태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는 민주도 없고 정치도 없고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복지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깡패들이나 양아치 애들이 두려워가지고 삶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지금 문신하고 칼 든 애들이 길에서 설치고 다녀가지고 수는 없잖아요. 못 살겠다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근데 양복 입고 멀쩡하게 생긴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 이런 놈이 하는 짓은 더 비열하고 그렇죠. 더 악랄하고 더 악착같이 차취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지능형으로. 용의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요즘 아예 소식이 없네. 용이 뭐 하고 있을까 진짜. 네. 아무튼 뭐 불법적인 범죄 조직이 이제 나라에 있는 웬만한 기관 사업을 다 헤쳐먹고 심지어 나라의 재정과 세금
예산을 따먹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그 부도채권, 국가의 부실 금융 권한들을 사들여 가지고 이걸 합법화한 금융시장에서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성공해버린 이탈리아 마피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헤지펀드나 국제 투자자들이라는 투자자 하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체를 까보면은 범죄 수익금마저도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네, 사들이고 팔고 그걸로 수익을 배를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뭐 응. 노골적으로 뭐 매춘 펀드, 뭐 모기 밀매 펀드, 뭐 많겠지. 뭐 이런 펀드까지 다 나오겠구만. 뭐 응. 장기 밀매 펀드 이런 거. 응. 네. 돈의 이런 노예가 돼가고 있는 유럽 자본주의. 응. 화가 납니다. 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하기 전에 광고. 광고를 하나 해줘요. 저 네. 시커먼 박스 주세요. 오. 이게 뭐냐면요. 차량용 청소기입니다, 여러분. 네. 요렇게 생겼어요. 차량용 진공 청소기. 충전식은 아니고요. 이 C가잭에다가 끼워서 쓰는 식인데요. 일단 굉장히 흡입력이 높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이게 이거 일단 꽂아야지 그러면 그렇죠. 소리가 나겠네. 꽂아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직접 작동을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이 제품이 이 주둥이가 작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왜냐면 차량을 청소하다 보면 제일 그 짜증나게 잘 안 되는 데가 에어컨 구멍이나 아니면 코너나 아니면은 그 컵 홀더 뭐 요런 구석구석진 데를 청소를 못 하거든요. 기존의 청소기로는. 그래서 그런 청소가 가능할 수 있게끔 디자인과 설계를 완전히 특화한 거예요. 이 제품 자체가. 얘기를 해줘요. 네. 나 혼자 다 할?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연장 호스도 있어요. 연장 호스가 있어가지고 왜 시트 밑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조금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먼지통에 먼지를 바로 비울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쁘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액체도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컵 뭘 흘리거나 차 안에 뭐 물 같은 거를 흘리거나 음료 같은 거 흘렸을 때도 이걸로 일단 빨아내서 선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거 굉장히 분리도 쉬워요. 분리도 쉽고. 그래서 끼우기도 쉽고. 이게 이제 C가잭도 5m 길이기 때문에 차 구석구석 안 닿는 부분이 없을 거고요. 코너나 틈틈이 끼어있는 먼지를 청소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RPM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6000PA라 그래갖고 이게 근데 항상 이런 거 쓰다 보면은 불만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세게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약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충전식으로 사용할 때 그렇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충전식이 아니라는 게 항상 장점인 것 같아요. 똑같은 출력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근데 파켓몰의 최대 장점은 뭐? 싸다는 거지. 그렇죠. 쌉니다. 33,900원. 네. 일상적으로 차량용 청소기들이 보통 5, 6만 원대 하는데 반해서 가성비와 디자인 그리고 효용성이 굉장히 큰 제품이라서 차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꼭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더 좁게 끼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브러쉬가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여기다 끼우는 거다. 그렇죠. 네, 이거는 호스를 호스를 끼워가지고 네, 연장선을 해서 연장으로. 팔이 닿지 않는 의자 밑이나 이런 이렇게. 데까지 청소를 할 이렇게.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기능이 있습니다. 음. 사실 요거 소를 끼게 되면요, 정전이나 뭐 이런 그 제품을 놔둔 상태에서도 흡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에서 쓰고 있는 걸 갖고 온 건데, 아무튼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선블럭은 루이첼, 루이첼 선블럭이고요. 여름 패키지로 아예 나와 있으니까 패키지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하니까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게 이제 자동차 연료 첨가제고 최근에 그 런칭한 제품인데, 이게 그 미국에서는 이미 그 60년 전부터 쓰고 있는 모리스라고 하는 그 연료 첨가제 전문 업체 제품이에요. 이걸 써보신 분의 그
효능만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생수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수차를 항상 만탱크를 채워갖고 하루 종일 일을 해보신 분인데 이거를 넣고 난 다음에 일단 언덕을 넘어가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연료를 넣고 난 다음에 절감 비율이 10%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차 힘이 강해진 거야. 연료 첨가제를 넣었던 것만으로도 이렇게 엔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가는 거거든요. 저 그래서, 자신도 16년 정도 된 차를 타요. 28만 킬로 정도 된 차를 타는데 너무 오래됐다.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거를 넣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요. 엔진 소리가 그릉그릉 거리는 회전 소리에서 씩씩씩씩 하는 소리로 바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차피 이거 이제 저도 예전에 운전할 때 생각해 보면은 주유하러 가가지고 항상 넣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그분한테 넣어달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사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저렴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좀 믿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60년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14년간 동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선진국들에서 굉장히 호평리에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보다 이게 훨씬 더 원조고 외국산 수입품인데 마케팅을 못해서 지금까지 판매가 좀 부진했던 그래. 제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항상 TV 광고에서 좀 익숙해지면 그 제품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TV 광고 한 번 하는데 광고료가 엄청나게 나가고 사실 그 광고료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품 안에 사실 그 광고료가 포함된 건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광고 하지 말라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파트 광고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그냥 다 믿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연결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이 2006년부터 사실은 14년간 그렇죠.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의- 다만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서 못 만났을 뿐. 제품의 효과나 만일에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요. 벌써 이 제품이 지금까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맞아요. 이미 이제 제품 보험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넣고 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디젤 차량도 사용 가능한가요? 그럼요. 디젤 차량들에도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보이고 왜냐면 그 엔진의 그 성능상 폭발형인 디젤 차량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내고 휘발유 차인 경우에도 이게 이제 100ml짜리 2개거든요. 네.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유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넣어주시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아까 말씀드린 엔진 개선 효과, 연비 개선 효과, 출력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린더 때를 녹이는 건가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실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써보시면 중독된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소비자를 만나고 또는 이런 류의 그 사업을 하시는 유통 도매업자를 만나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파켓몰 제품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산수몰이라고 이 회사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100ml 두 통에 15,000원. 네. 무료 배송. 한번 써보시고 후기 보내주시면 다음번부터는 후기를 중심으로 한 광고 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이선영님께서 산수몰 바로가기라고 또 링크를 연결해주셨어요. 이거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해 우리 선영 언니.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꼭 한번 만나야 되는데 막상 만났는데 오빠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어. 응. 형일 수도 있어. 선영이 다 여자라고 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럼 네, 요즘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있네. 네. LPD는 안 되죠. 네. 네, 연료통이 없잖아요. 연료통에 꽂을 수가 없잖아.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네. 네. 터키 얘기 가시죠. 자, 이 터키를 최고의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야망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사회에 뻥 하고 사람들을 좀 기함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서양 국가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충격적인 일일 수 있지만 이 터키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왜? 우리나라 건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왜?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에 터키 최고 행정법원이 지금 현재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이스탄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피아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박물관으로 쓰지 말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해도 된다라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오는 24일 금요일부터는 이슬람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성소피아, 이게 서구식으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세인트 소피아지만 사실 이슬람식으로 표현하면 아야 소피아거든요. 이거는 동로마 제국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537년에 콘스탄티노플, 이게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 정교회의 총본산인 성당으로 건립한 곳입니다. 처음에 성당으로 건립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로마 제국 있었을 때 서로 이렇게 로마하고 이렇게 이슬람이 와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지어놨을 땐 성당으로 지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안에 벽화를 칠하고 내부를 바꿔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쓰다가 다시 또 로마가 쳐들어와갖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그 장식을 해갖고 성당으로 쓰고 이러면서 양쪽의 어떤 그 건축 양식과 인테리어 양식 합쳐져 버린 케이스가 이 성소피아 성당이란 말이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여기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아폴론 신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 자리에 로마 제국에서 처음 기독교 세례를 받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에 성당을 지었고요. 유스티아누스 1세가 대성당으로 재건축을 한 겁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위협을 받자 330년에 제2의 수도로 세운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원래 이제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폴론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소였는데 문제는 미리 따지면 그리스 신화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아폴론 신정이니까. 맞아요.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됐다가 오스만 제국이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패배하죠.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생기는데요. 이 터키 공화국은 처음부터 물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헌법상 세속 국가로 딱 못을 박아서 세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뭐 어떤 모스크가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 터키의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국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타튀르크가 여기를 박물관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934년에 내각 회의에서 그러면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왜? 우리나라는 세속주의 국가니까, 이슬람 국가가 아니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로 박물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이 무슨 말이야? 터키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의 형님이 될 거야 라는 야망을 가지고, 본인이 21세기 술탄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이 박물관을 다시 모스크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실 터키가 뭐 그 몇 번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성이 뛰어난 국가. 그다음에 뭐 전 세계 국가들 다 형제 국가라고 사기치는 국가. 터키 아이스크림 장수처럼 줬다 뺐다 하는 걸 잘하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거 히라버로는 하기야 소피아 맞아요. 히라버.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란이 정통이라고 봐야 되거든. 이란 쪽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 세력들이 모였을 때는요, 거기에 휩쓸리기 싫어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척하면서 미국이랑 친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미국한테서 지원금 엄청 많이 받아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일 안 하고도 배를 불려요. 미국에서 주는 지원금과 군사 뭐 사용기지 같은 걸로 하고, 또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수출들을 하면서 또 자국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벌어서 경제 성장 잘 해냅니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뒤통수를 치죠. 근데 군대도 뺄 거고, 돈도 못 줘. 이러고 나가다 보니까,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나 그냥 이슬람으로 할래. 라고 하면서 미국이 두들겨 패서 이란과 이라크가 힘이 없어진 사이에 사우디를 대신해서 내가 이슬람의 왕조 어떤 중심 국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정치적인 욕심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푸틴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푸틴이 소련의 영광을 다시 가져오겠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견줄 만한, 이거하고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에르도안 역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내가 술탄이 돼서 여러분께 그 오스만 제국, 유럽까지 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중동 고 지역까지 다 터키가 오스만 제국일 때 중심이 돼서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스만 제국이라는 게 터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다 들어가는 나라들인데,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쪽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우리가 오스만 제국의 그 장자야, 적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순수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아야소피아가 속한 지역이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가 모스크가 되게 되면은 사실 이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세계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은 미리 성장이 절된 거야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가 성당이었기 때문에, 정교회, 기독교의 총본산으로 지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유럽연합 입장에서,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지금 다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짓이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해서는 안 된 짓을 터키가 했다. 교황님도 굉장히 슬픈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한 상황이죠. 이제 송 작가식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갑자기 성당을 절이라고 우기면서 지금까지 기독교식으로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스님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터키가 뭐 국교는 없어요. 따로 국교는 없는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98%라고 합니다만,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냥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무슨 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절하고 돼지고기 안 이런 거 없어. 오만 거 다 먹고 술 먹고 저 뭐 자유연애하고 이런 완전히 개방적인 국가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지들이 인구도 적지도 않아. 1억이 넘는 이 인구들을 갑자기 니들 이제부터 이슬람인이야 라고 선언하면 국민들한테 그거를 강요해야 되거든. 그렇죠. 여자들 다 히잡 써야 되는 거고. 네, 히잡,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원래 헌법상 히잡 착용이 금지돼 있었어요. 다 히잡 써야 되는 거고 이제 남녀 써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호텔이든 여관이든 영화관이든 이런 데도 전부 남녀가 동석을 못하게 돼 있어. 이슬람인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교과 과정에 이슬람 교육이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지금 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단기간 안에 할 수 있냐고. 지금까지 완전히 세속적인 어떤 뭐 세속적인 표현이 이상한. 아무튼 천주교도로서 자유롭게 온 사람들한테 너 지금부터 머리 다 밀고 승복만 입고 다니고 결혼하면 안 되고 네? 고기 먹지 마. 나, 이게 돼? 나 지금 내가 불교 신자여도 그건 남반대일세? 그러니까 뭐- 1억이 넘는 인구들한테 갑자기 그 생활을 강요할 수 있냐고. 그걸 안 하고 지네들이 어떻게 이슬람 국가라고 우길 건데.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패착이야. 나 이거 탄핵당해야 된다고 봐. 탄핵 안 당해요. 근데 얘가 탄핵을 당할 수가 없는 없어요. 구조네. 네. 정치적으로. 자, 여기서 왜 에르도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없는 정치적 구조를 가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954년에 출생하셨어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입니다. 사실은 원래 터키 사람들은 그 전에 성이 있지 않았어요. 성이 특별히 없었어요. 이름만 딱 있었는데 이 공화국이 되면서 성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타튀르크도 원래 이름은 그냥 아타튀르크였는데 앞에 이제 아타튀르크만의 성이 붙은 겁니다.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붙은 건데 어쨌든 에르도안은 자 터키 25대 총리를 지냈고요. 12대 13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1994년 5월 27일에 이스탄불의 민선도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관선도지사와 같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본인이 이슬람계 정당인 정의개발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내세워가지고 압승을 거둬가지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2007년, 2011년 총선에서도 정의개발당이 그러니까 과반을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자 본인이 일단 총리를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3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4연임이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총리로 있으면서 물론 총리로 있으면서 위에 대통령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했냐면 외저 유치를 겁나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특별히 반세속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터키의 대통령들은 세속주의자였어야 했거든요. 관례상.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이슬람주의를 강요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또 터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외저 유치를 엄청 해요. 근데 그게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인기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에르도안이. 근데 본인이 이제 총리에서 3년임이 됐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 내가 이제 권력을 놓기는 싫어요. 근데 더 이상 총리는 못해요. 그럼 방법이 뭐죠? 대통령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은 세속주의자만 될 수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간접 선거로 뽑았거든요. 그러면 에르도안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총리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직선제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한테 선택하게 하자. 굳이 세속주의자만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본인은 지금 총리로서 경제를 살렸다라는 걸 등에 업고 엄청나게 인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에르도안이 경제를 살렸다는 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시켰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빚을 많이 갖다가 써가지고 그 빚이 좀 어찌됐거나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일으켰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박정희에 의해서 노동 착취를 당한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민중들, 그 노동자들의 뼈를 갈아 넣어서 이 경제가 성장을 한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광부 간호사로 가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돼서 그 월급이 다 어디로 갔다? 일단 박정희한테 들어가. 그리고 박정희가 커미션을 떼, 지 맘대로 팍 뗀 다음에 노동자들한테는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내가 대한민국을 살렸네.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우리도 한때 왜 박정희 대통령 덕에 우리나라가 살았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저 어릴 때 그렇게 보고 배웠거든요. 답은 들었거든요. 굶지 않았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와, 씨. 그 당시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갈렸을까. 파병당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후유증으로 고엽제 환자들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후손들까지 고통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베트남에서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저지른 일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다 뒤로 개인이 감당하고 있고 박정희는 마치 영광만 성장의 영웅인 양 수십 년간 추앙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걔는 그냥 그 웃대가리에 앉아가지고 빚을 벌여다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뿌려놔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걸 키워가지고 그 밑에 떨어지는 나달들을 몇 알 주워 먹은 것 뿐이고 이 모든 결과와 가실들을 혼자 끌어모아갖고 기득권, 자본을 됐던 애들 그리고 사리사욕, 가문의 사리사욕으로 이걸 빼돌렸던 정치가들이 자신이 이 국가를 살렸다라고 하는 최면 효과를 지속적으로 적으로. 국민들한테 심어가지고 지속적인 독재를 해나가는 걸 정당화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그냥 세뇌 당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대학을 가서 내가 알던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93학번인데 그때 가서 저는 그때 알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그 이전부터 70년대, 80년대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걸 알려왔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네. 아무튼 터키가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2014년에. 첫 번째 직선제 대통령이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6년에 갑자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에르도안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네. 갑자기 이제 어딘가 피신을 하고 이때 국가 비상사태.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그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군부는요 세속주의자들의 집단이에요. 이슬람 집단이 아닙니다. 터키는 정치권하고 군부가 세속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터키의 국부인 아타투르크가 처음부터 헌법에 떡하니 세속주의로 박아놨고 이걸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면은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이슬람화 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군부고 뭐 교수들이고 또는 판검사고 공무원들이고 다 그냥 세속주의가 지배를 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고 나서 2년 후에 갑자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에르도안을 치려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외신 브리핑 진행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 생각보다 빨리 진압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건 혼란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 혼란을 사실은 정리하는데 진압은 일단 하더라도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희한해요. 에르도안이 갑자기 빨리 진압을 하더니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살생부를 정해놓고 쿠데타가 일어나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나서 쿠데타의 책임을 돌려가지고 그 이유로 네.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자기 눈의 가시였던 또는 자기에 반대하는 세속주의자들을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지배자로 시작한 대통령이 못 가졌던 권력
말하자면 의회 권력과 군부 권력을 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찬탈, 완전한 정권을 삼위일체를 잃어버리죠. 사법과 군사와 정치를 싹 먹어 치우는 거야. 이 쿠데타 한 방으로. 해고당한 공무원들이 일단 15만 명이 넘어요. 지금까지도 그 관련 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당시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망명한 군인들도 많고요. 일단 교수, 법조계, 교사, 공무원들 다 싸그리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너 쿠데타 가담했지? 아닌데요가 안 통해요. 야, 이건 삼천교육 때 네, 진짜 너 가담했지? 그러면 그냥 끌고 가요. 심지어 인권운동가들도 끌고 가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서방 국가의 인권운동가들도 거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미국의 인권운동가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 가립니다. 너 군사 쿠데타 했지? 이러고 끌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중심에 물론 우리나라 쿠데타는 미국은 못 건들던데. 미국 시민. 터키는 대단하구만. 건드려요. 예, 터키는 건드려. 대신 그냥 건들진 않았겠죠. 미국과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끌고 가죠. 인질이었구나. 당연하죠. 예, 독일 인권운동가들 끌려가가지고 독일 정부가 막 난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거기로 망명한 우리 군부 인사들 있지, 걔네 넘겨. 근데 넘길 수가 없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 넘겼다고 본인들도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전체를 다 숙청의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에르도안의 사람으로 다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2017년에 개헌을 합니다. 또 해? 네. 뭔 개헌이 취미야? 원래 이 터키라는 나라가 의원 내각제 국가였거든요. 의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리한테 힘이 실려있는 나라란 말이죠. 이거를 대통령제로 바꿔요. 그러나 무슨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자,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뭐냐면 부통령 등 고위관료, 고위법관, 임명권, 해임권 다 대통령이 가집니다. 왕이네, 왕.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5년인데 중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임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조기 선거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선언하면은 다시 5년을 재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계속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분 중간에 또 하고 중간에 그렇죠. 또 하고. 2033년까지 권세를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또 개헌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푸틴처럼. 그러면 80이 좀 넘네. 네. 네. 자, 이분 2003년 총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30년간 집권,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시는 거고요. 자, 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직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고요. 의회의 동의 없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 수 있고요. 의회를 아예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도 자주유지할 수 있고요. 대법관 15명 중에서 12명을 본인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면책권을 가집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를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궁을 500억 이상 들여가지고 확충했고요. 그 건설을 누구한테 맡겨올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건설사. 예. 그리고 임금을 15배를 올리죠. 대통령 연봉을. 그래서 터키 대통령이 사실상 전제군주를 빼면 대통령들 중에 인건비가 제일 센 사람이 됐어요.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꼼꼼하게 비열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총리를 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다 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이고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어떤 식으로 장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오랜 총리 기간 동안 이미 다 꼼꼼하게 저는 다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면요, 에르도안은 정치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세속주의자들을 쳐냈어요. 그래서 이슬람주의 대통령이자 절대 권력자가 됐죠. 그런 에르도안이 지금 국가를 세속주의적으로 경영해왔던 국가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 국민들을 이슬람화 시켜서 그 율법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술탄이 되려는 거지. 술탄이지 뭐. 예, 자기가 스스로 터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권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과거에 오스만 제국이 거느리고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 전체와 동부 유럽까지도 내 손아귀 안에 넣고 말겠다. 왜? 난 앞으로도 15년, 20년은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욕심을 공식적으로 부리고 있다는 거죠. 왜 어찌 이런 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에르도안의 생각은 그거예요. 야, 어차피 서방 국가 니들은 선출직이잖아. 뭐 본인도 선출직이긴 한데 니들 5년짜리 아니야? 니들 다음번에 당선 안 되면 니들은 끝나는 권력 아니야. 그리고 니들 당선돼도 어. 내가 아무 때나 해임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의 정상들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파리 목숨인 거죠. 자기는 굳건한 왕자를 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상대할 서방 국가들의 정상들은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닐 텐데. 아유, 5년짜리 투표 대통령이 어디 와서 트럼프 너 아유 너 2020년도 말에 네 운명 가는 수가 있어? 이러고 보는 거지. 근데 말이야. 놀랍게 말이죠. 이 현대화와 민주화와 뭐 깨어있는 시민과 4차 혁명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21세기에 일본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중국이 그 길을 가고 있고 러시아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트럼프도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미국도 어떤 놈인가가 중임, 3임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놈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의 끈을 놓지 않고 부패하더라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가를 희생시켜도 좋다라고 하는 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 세계 안에서. 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특별히 신앙심이 깊어서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그냥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그냥 그러니까 권력 자체를 사유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는 좀 거예요. 지나면 이란처럼 그 정경을 합쳐가지고 신정적 정치? 뭐 그렇죠. 뭐 정치가 정치를 종교에 이렇게 그 굴복시켜서 통합시켜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합친 이 통합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그럼 본인이 아야톨라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야톨라가 오. 되게 만들면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그런 방식으로 통합하려고 들지 몰라요. 왜? 지금 터키가 군사력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만큼 국방력을 키웠거든.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2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군사력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러시아판 사드라고 하는 S-400을 들여왔잖아요. 2기가 일단 들어온 상태죠.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기를 판다 안 판다 이런 문제 지금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흑표 전차 라이센스 생산한다고 갖고 가갖고 지네가 짝퉁으로 전차를 생산해가지고 전차를 계속 확충하고 육상 전차 능력들을 높이고 있죠. 사실 삼학전투에서 전차만큼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없거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우리나라 전차를 수입해갖고 대응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터키가 우리 라이센스를 갖고 간 짝퉁 전차로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안에서 진짜 아주 국가적인 대대적인 어떤 국지전 아니면 뭐 아랍 3차 대전 이런 게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정세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바로 밑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하고 터키만 맞붙어도 왜냐하면 터키는 이란 쪽하고는 친해요. 이란 쪽하고는 친하거든요. 근데 시아파니까. 그렇죠. 근데 터키가 사우디하고는 좋지 않아요. 근데 터키는 수니파예요. 수니파인데 사우디도 수니파거든요. 근데 친해요. 이 뭐야?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터키는 이란하고 왜 친하냐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란한테 뽑아먹을 게 있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터키는 사우디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터키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대신해서 본인이 큰 형님이 돼야 되거든요.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가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그러니까 수니파의 왕이잖아요. 그 맹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 근데 터키가 일단 사우디 싫어.
싫으니까 사우디 적의 적은 동지야. 음. 그래서 이란하고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카타르에도 터키 군대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옆에도 가 있죠. 네. 그리고 그리스 쪽에도 지금 올라가 리비아에도 있고, 파병을 한 상태고. 예. 시리아에는 당연히 있고, 그렇습니다. 쿠르드족 잡는다고 그래갖고 이라크 북부에도 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쿠르드족도 이제 큰일 났어요. 터키가 계속해서 힘을 키우게 되면은 사실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여기 이렇게 중간에 흩어져 있죠. 쿠르디스탄이라고는 하는 쿠르드의 땅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한 3, 4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터키에 있어요. 근데 터키 시민이긴 한데 2등 시민이에요. 그래서 걸핏하면은 얘들을 쥐잡듯이 잡는다고 쿠르드족을 터키가. 그래서 지금 터키가 에르도안이 들어서고 나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쿠르드가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건 점점 더 멀어지지 않았나. 결과적으로요, 이 모든 게 이제 트럼프의 중동 정책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석유 에너지를 쥐고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 장악해야 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미국 자체가 산유국이 된 거고, 그렇게 먼 것 갖다 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권력을 빼낸 사이를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을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싸움이 나면 어느 나라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이란도, 이라크도, 터키도, 사우디도 이 기회에 내가 얘네들을 싹 밀어버리면 최소한 옛날 미군이 개입해서 뭐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군사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빌미만 생기면 이걸 밀어버리고 이거는 내 땅으로 만들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호전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러한 이 타국에 대한 전쟁과 침략이 가능한 국가가 현재로서는 이란, 이라크, 터키 세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사우디나 이런 데는 자체적인 병력이 없어요. 다 외주 미군들이나 이런 외주군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는 자체적인 방어력이 없거든. 사우디는 괜히 예멘 내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발도 못 빼고 돈은 돈대로 돈은 터지고.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굉장히 빠져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싸우면은 별로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군사조약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수출림 우리한테 지켜달라 그럴 수도 있다니까?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정말 그 수많은 긴 격리 기간을 거치면서까지 강경화 외교장관 잠깐 만나고 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위험할 때 우리 지소미아 맺은 거 아시죠? 서로 방위조약 맺은 거 아시죠? 와서 꼭 도와줘야 돼요. 이 얘기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하고 약간 운명 공동체 같아요. 사우디 편에 이렇게 찰싹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사우디는 미국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못 쓰는 나라거든요. 결과적으로 만일 이렇게 이제 중동 안에서 중동 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요. 중국, 러시아, 미국은 관망만 할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신나게 팔아먹으면서 그렇죠. 무기 팔아먹을 싼 석유를 거예요. 또 실컷 뽑아다 갖다 쓰면서 전쟁 군비를 통해 갖고 정말 넉넉하게, 그러니까 석유와 무기를 바꿔가지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쟁을 발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미련한 짓거리에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서고 있는 인물이 터키 에르도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터키 사람들이 유럽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터키가 전쟁이 벌어졌다. 근데 유럽연합이 터키에 대항을 한다. 그럼 어느 편을 드냐? 유럽 내부에서 터키 편을 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외질도
독일 그 국가대표였잖아요. 외질 같은 경우도 터키 걔거든요. 터키예요. 그래서 에르도안 나이 대통령이라고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대표 유니폼 이제 벗고 그러면서 이제 욕했잖아요. 니들은 필요할 때면 독일 시민 국민이라고 그러고 필요 없으니까 그러냐 라는 식으로 막 했는데 지금 저는 그게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칫 이 민족주의를 강조해가지고 독재자들이 움직일 경우에 사실 요즘 전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 터지면은 내부에서도 뻥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더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왜 그럼 독일에 이렇게 터키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자,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터키에 들어가서 군사적인 자원이라든지 그런 훈련, 그다음에 체계 같은 것들을 잡아준 나라가 독일이에요. 지금도 터키 군은 독일 군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때 독일 인권운동가가 잡혔을 때, 그리고 터키 쪽에서 이 개헌을 하면서 그 재외국민들한테도 투표권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에르도안이 그 독일에 가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 가 있는 터키인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캠페인 같은 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치 집회를 열려고 했을 때 유럽의 국가들이 입국 금지시켰거든요. 터키의 정치인들 입국 금지시키면서 정치적 집회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르도안이 막말까지 했거든요. 독일 보고 니네 나치 뭐 이러면서 정말 그런 막말까지 했을 때 독일이 열뻗쳐가지고 군기지. 니들 자꾸 이러면은 우리가 니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그 군사적 원조라든지 지원 같은 거 우리 다 뺄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중단된 상황도 생겼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지금 터키가 계속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슬람 국가화 되는 게 제일 골치가 아픈 쪽이 아마 유럽연합 쪽일 겁니다. 아무튼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게 말하자면 성당 하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꾼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일종의 뭐 정치적 외교적 지원이나 받아내려고 하면 얄팍한 수였다라고 치면 다행인 건데 이걸 진짜로 강행을 하면서 이 이슬람화를 시키면서 민족주의를 내세워 가면서 국민들을 막 다독이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이슬람 율법으로 해갖고 또 이걸 또 자하드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지하드로 승화시키고 이러면 이게 전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터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터키의 에르도안의 행보 그리고 정말 1억의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성당 다니다가 절 스님으로 절 오빠로 바뀔 수 있는 건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변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어려운 수요일에 피나는 방송. 귀에서 피나신 분들 많으시죠? 피나는 방송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왜 항상 이렇게 시간은 다 채우는 걸까요? 네. 모나날과 주저리 너무 많은 정보들을 주기 위해 노력해서 그래요. 나는 간결하게 하고 싶었어 원래.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다? 여러분이 왜 댓글 달아주시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정말 한 두세 번 보게 될 정도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많은 걸 배운다라고 하시니까 약간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걸 기대하시나? 그럼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걸 알려드려야지. 자꾸 그러지 마세요. 송 작가는 피가 말라요.
그러니까요. 음. 네, 죄송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